네, 지금부터 2024년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경진대회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상팀이죠. 쌍두마차와 마보팀의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방안 제언이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쌍두마차와 마보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방안 제언입니다. 우선 제안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과 서울시 주차난의 심각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 활용 및 추가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지역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차난 지수 제작, 두 번째는 서울시 자치구 클러스터링, 세 번째는 군집별 맞춤형 솔루션 도출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개의 주차장 관련 안심구역 데이터, 2개의 상호작용 데이터와 약 10개의 외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주차난 지수 제작 단계입니다. 저희는 구별 주차난 심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지수를 제작했습니다. 지수 제작에 고려된 요인은 포화 주차장 입차 시도 횟수, 불법 주차 민원수, 자동차 이용 수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포화 주차장 입차 시도 횟수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의 차가 5분 내인 경우 주차장이 만차라서 주차에 실패하고 나온 경우로 추정하고 이 횟수를 구했습니다. 자동차 이용 수요는 이동 시 자차 이용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유동 인구수가 많을수록 자차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수도 많을 것이라 추정했고, 성별, 나이대별로 자동차 소유 비율이 다름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 비율을 곱했습니다. 이 3가지 변수의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저희는 요인 분석, 계층적 의사결정, 주성분 분석, 이 3가지 기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요인 분석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산출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중치를 반영해 제작한 주차난 지수를 서울시 자치구에 적용해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주차난 지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0.6 이상이면 적합한 K-애목 값은 0.67, P-밸류 값이 0.05 미만이면 적합한 바틀렛 검증에서는 0.0005라는 결과를 보여 적합한 지수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K-빈스 클러스터링 단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특징이 비슷한 구끼리 묶는 과정입니다. 자치구의 특성을 차량 이용 특성, 인프라 특성, 방문 인구 특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각 특성에 적합한 변수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인 차량 이용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시간대별 주차장 입차 수 비율은 하루를 6시간 단위로 끊어 4개의 시간대, 새벽,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눈 후 시간대별 입차 비율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인 인프라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프라 특성 변수들을 선정할 때 고려한 점은 단순히 구의 크기가 커서 시설 수가 많게 집계되는 현상을 막고자 데이터들을 구 면적 대비로 가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인구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특성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를 하나의 테이블에 모은 후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 전에 히트맵을 그려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클러스터링 시 최적의 군집 개수인 K값을 구하기 위해 엘보우 기법을 사용했고 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앞서 구한 K값 5로 K-빈스 클러스터링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5개 군집별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네, 밝기가 밝아서 발표 화면으로는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인 군집별 맞춤형 솔루션 도출입니다. 군집별 특징을 파악한 다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 후 솔루션 적용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솔루션 적용 예시 파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각 군집에서 앞서 제작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를 선별한 후 그 자치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동을 예로 들며 저희가 제시한 맞춤형 솔루션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합니다. 군집 0번에 해당되는 자치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군집은 구 면적 대비 가구 수가 높은 편이고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낮으며 구 면적 대비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방문 인구수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가족 위주의 주거 중심 생활권 군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집의 경우 퇴근 시간대인 저녁에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저녁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의 저녁 시간대 부설 주차장 유료 개방 요청을 솔루션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집 0번에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강서구이며 강서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화곡 3동입니다. 대지 면적이 커야 부설 주차장 면적도 클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화곡 3동 내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대지 면적이 큰 시설에 부설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군집 1번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다음과 같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생활권 및 대학과 상권 군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집의 경우 대학가를 주변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위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부설 주차장 유료 개방을 솔루션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집 1에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마포구이며 마포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서교동입니다. 하지만 서교동에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 행정동인 서강동의 홍대와 대흥동의 서강대에 교내 주차장 유료 개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집 2번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종로와 중구이며 구 면적 대비 문화시설 수와 방문 인구 수가 매우 많고 구 면적 대비 가구 수가 매우 낮으며 20대에서 50대 유동인구 비율이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시설 위주의 문화구역 군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집의 경우 관광객의 낮 시간대 단발적 주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낮 시간대에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때 외부인 차가 저녁이 되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 24시간 확대 운영 후 일부제 운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운영되는 시간대인 2부에서는 거주자 우선으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군집 2에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구이며 종로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종로 1, 2, 3, 4 가동입니다. 따라서 종로 1, 2, 3, 4 가동 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낮 시간대에 외부인에게 개방한 후 동네 공영주차장 중 24시간 운영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군집 3번에 해당되는 자치구는 다음과 같고 3, 40대 유동인구 비율이 높으며 차량 입차 건수가 매우 많고 주차 지속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중심 업무지구 군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집의 경우 출근 시간대에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 비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 요청과 스마트 공유 주차 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두 개의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군집 3번에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이며 강남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 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역삼 1동입니다. 이 동의 첫 번째 솔루션인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요청을 적용한다면 역삼 1동 내에서 아래와 같은 수식의 값이 1에 가까운 공동주택에 출근 시간대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군집 4번에 해당되는 자치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차 건수가 매우 적고 구 면적 대비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방문 인구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또한 6, 70대 유동인구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편이고 주차 지속 시간은 매우 긴 편이며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연령층과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 위주 생활권 군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군집의 경우 주거 위주이면서 추가로 소규모 구축 건물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지자체 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군집 4번에서 주차난 지수가 가장 높은 구는 노원구이며 노원구 내에서 불법 주차 민원수가 가장 많은 행정등은 공릉 1동입니다. 따라서 공릉 1동의 그린파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방안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 겪게 되며 시설 소유자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으로는 기존 시설 개방에서 더 나아가 폐공간을 보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방안 제안을 발표한 쌍두마차와 마부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쌍두마차와 마부팀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샌드위치 팀의 전북 싱싱창고, 식품 사막 속 오아시스, 소비자 맞춤 이동창고 제안이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 데이터 안심구역 경진대회의 전북 싱싱창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팀 샌드위치입니다. 신선한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은 꽤나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을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 사각지대에는 신선식품에 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확립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대형 상점들은 입주하지 않아 디지털 사각지대의 고령층은 소외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워 식품 접근성에 불균형이 생기는 상황을 식품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식품 사막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도입된 식품 사막의 해결책은 이동마트입니다. 식품을 실은 트럭이 거점을 방문하는 농촌 이동식 마트입니다. 이런 싱싱창고에 대한 고령 인구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싱싱창고 또한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출발하여 전북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마트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첫째, 왜 전북을 선정했을까요? 전북은 전주시 외의 전 지역이 식품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둘째, 왜 하나로마트여야 했을까요? 하나로마트는 전국 매장의 60%가 면 단위에 위치하여 빠른 조달이 가능하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럼 무엇이 싱싱창고의 차별점일까요? 싱싱창고는 하나로마트의 소비 데이터로 최적화하여 행복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이등마트입니다. 싱싱창고만의 강점은 신선함과 적재적소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입니다. 기존 이동마트의 한계는 먼저 가공식품을 위주로 상품이 판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역별 거주민들은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의 신선식품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인 타겟 결정, 읍면동별 소비 성향 파악, 그리고 거점 및 경로 설정에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공 지역을 설정하였는데요. 전북 모든 곳에 싱싱창고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시적인 타겟팅을 위해서 저희는 전북의 식품 사막화 지수를 만들어서 읍면동별 수치를 매겼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관한 연구가 없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농촌의 식품 사막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본 지수가 저희에게 중요할 뿐더러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사막 지수는 서울시 금린 지역 식품 환경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여 인구 통계학적 지수와 접근성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은 접근성 지표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지수로는 고령 인구 비율과 독거 노인 비율, 그리고 저소득 노인 인구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접근성 지수는 읍면동별로 16품종 위치를 찍어서 반경 400m 버퍼를 설정하였을 때에 그 400m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의 비율을 구해서 정했습니다. 이를 표준화하여 T점수로 변환하였고 지표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읍면동별 식품 사막 지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의 지수는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핵심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0.6이라는 가중치를 더 높게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읍면동별 지수를 지도화한 모습입니다. 이때 상위 20% 읍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이렇게 49개의 읍면동을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타겟에 대한 행정동별 수요를 예측했고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동마트는 타이트한 수요 예측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므로 예측으로 상품 적재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읍면동별로 싱싱창고를 방문할 것이라 예상되는 고객 수를 예측하고 동시에 행정동별로 각 상품 중분류에 대한 고객 비율을 예측하여 둘을 곱해 행정동별 그리고 상품 중분류별 고객 수를 예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읍면동별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함께 하나로마트 소비에 관한 NH 멤버스 소비 성향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고객 수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때 NH 소비 데이터에는 시군별 값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시군별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였고 읍면동별 인풋을 넣어서 고객을 예측하였습니다. 다만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고객 수 대신에 고객이 될 비율을 예측하였고 이후 인구수를 곱하여 추정 고객 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구 통계학적 비율은 굉장히 다중 공선성이 높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고 서브 샘플링, 가지치기, 집계 조합을 통해 공선성 문제를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부족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샘플 증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때 사이클런의 셀렉트 프롬 모델을 사용하여 피처 중요도를 기반으로 5% 이상의 중요도를 가진 피처들만 선택하였습니다. 이때 예측 고객의 비율은 다음 막대 그래프와 같이 동별로 나왔습니다. 고객 수를 예측했다면 그 고객들이 무슨 상품을 구매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전체 중에 상품 중분류별 고객 비율을 예측하였고 이를 고객 수에 곱했습니다. 또한 소비 성향이 비슷한 행정동끼리 클러스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분류별로 어떤 피처가 유의한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모델을 각각 빌드하였습니다. 예컨대 과자는 10대에서 20대, 그리고 커피 차류는 30에서 70대 여자 비율이 높은 굉장히 유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위 단계로 구한 읍면동별 고객수 예측 결과와 중분류별 고객 비율을 곱하여 중분류별 고객 수를 산출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적재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사한 고객 패턴을 보이는 지역끼리 군집화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때 저희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였으며 엘보 메소드를 통해 클러스터 개수를 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 각 클러스터별로 속한 읍면동은 화면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어 클러스터링 결과의 시각화이고 이를 PCA를 통해 주성분 3개로 분류하여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각 클러스터별로 추정 구매 고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분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4의 비율은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서 커피 차류의 소비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클러스터끼리 모여있는 결과로 저희의 결과가 유의한지를 눈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진행한 시각화를 통해서 유사한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가 잘 나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경로를 지정하였는데요. 저희의 타겟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입니다.
저희는 타겟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장소인 경로당을 방문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 수요와 편리성, 지역 복지와의 시너지 효과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전체 지역에 6,826개나 되는 경로당의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밀집된 경우도 있었기에 최소 개수로 최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점을 선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리디 알고리즘과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하여 거점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값을 극대화한 지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타겟 지역의 경로당 중에서 최적의 경로당 거점 조합과 경로당 개수를 찾아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별 최적 경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아크GIS에서 조건을 설정한 것인데요. 시작점은 전북에서 가장 큰 매장이며 가장 적절한 위치에 하나로마트 전주 본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 트럭 대수, 트럭당 경유 경로당 수, 그리고 정차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 클러스터별 최적 경로와 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클러스터 3을 확대하여 상세한 운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경로당을 분석한 결과 3회 차량 5대를 배정하는 것이 최적이었기에 주 5일제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고객 수와 적재할 상품 비율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별 재고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하나로마트 어플에 연계한 서비스로 다음과 같이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 린 캔버스를 통해 주요 9가지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및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 데이터 제공 확대입니다. 저희는 이번 분석에서 23년 8월 기준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1년 이상의 소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계절성도 더 반영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선식품 등 다양한 병주의 식품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식품 사막과 해결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식품 사막과 지표 구축의 세부 기준들로도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소득 노인 비율과 버퍼 차감 면적의 비율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클러스터가 다릅니다. 군지별로 그 식품 사막화의 주요 원인을 고려하여 운영 방안을 구별해서 제시한다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림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장터 시범 사업의 이를 활용한다면 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운영 지속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분석이 현재 부족한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지수 개발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사막과 걱정 없는 건강한 식사, 그 곁에 저의 싱싱창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샌드위치의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맵 팀의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보행거리 검색 및 AI 기반 길 안내 서비스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행약자를 위한 경로 안내 서비스 에브리맵 팀의 정민기입니다. 저희 팀은 미개방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본대의 목적을 데이터 분석보다는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여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의 해석에 중점을 가지기보다는 원천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공 결과 데이터를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주요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보 네트워크 경사도 통계 데이터 구축, 단위 지역별, 요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통계 데이터 구축, 기타 보행 관련 POI 데이터 구축, 보행 약자용 경로 찾기 시스템의 구현, 개발 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계획,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접근한 문제 해결은 보행 약자에게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행 약자라는 용어는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합니다. 또한 경사가 가파른 곳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싶은 모든 사용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치 표고 모델과 도보 네트워크 노드링크를 활용하여 경로별 경사도 지표를 제공합니다. 수치 표고 모델은 지형의 고저를 정밀하게 나타내어 경로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유동인구 데이터와 도보 네트워크 노드링크를 기반으로 경로별 혼잡도 지표를 산출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별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로 선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사도와 혼잡도 지표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중치 기반 최단거리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행약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보 네트워크와 경사도 통계 데이터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수치표고 모델 1m급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았고 이 데이터는 지형의 고도 정보를 1m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한 것으로 우리 프로젝트에서 경로의 경사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 네트워크 노드링크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됐으며 이 데이터는 도보 네트워크의 각 노드와 링크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로 탐색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제 결과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노드 링크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먼저 도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링크를 꼭지점 단위로 잘라내어 단위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 링크별로 경사도를 구합니다. 단위 링크의 양끝 노드에 DEM 고도값을 조인해서 주입해주고 단위 링크 단위로 경사도를 계산했습니다. 세 번째로 링크별 경사도 통계를 구했습니다. 단위 링크별로 계산한 경사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원본 링크별 경사도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데이터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경로 찾기 알고리즘에서 가중치로 활용합니다. 경로를 탐색할 때 경사도 정보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보행 약자를 위한 최적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 경로 및 통계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도를 필터링하여 DB 스캔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다음 그룹핑된 경로들을 컨케이브얼로 경로군지 폴리곤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에서 높은 경사도 군집이 더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평균 경사도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 대부분 종로구와 성북구에서 높은 경사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10위권 밖에서는 용산구가 빈도수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종로구와 성북구보다는 완만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가파른 도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추후 서비스를 만드는 데 테스트를 진행할 지역을 선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동인구 데이터 구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LGU+에서 제공받은 일별, 시간대별, 성별 유동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4개 시간대와 성별에 따른 유동인구 정보를 셀 단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천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단위 지역 폴리곤과 요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통계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좌표의 중복 좌표 통합 처리를 진행한 다음 각 유니크 좌표 기준으로 보로노이 폴리곤을 생성해서 경로 정보와 공간 연산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강, 언덕, 산 등과 같은 자연 지형물로 인한 왜곡을 보로노이 폴리곤의 최소 면적 기준 버퍼 연산을 통해 보정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셀 기준으로 요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집계했습니다. 성별, 나이대 등과 같은 혼잡도 표현에 불필요한 차원을 제거하고 폴리곤 기준 좌표를 식별자로 삼아 7개 요일과 24개 시간 단위로 유동인구 통계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탐색된 경로의 혼잡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안전 관련 POI 정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서울맵 보행약자 안전 이동 경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내 다양한 보행 관련 POI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데이터에서 안전 보행 정보 안내 서비스를 위한 보행 장애물 POI 정보만 선택적으로 추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맨홀 빗물바지 등과 같은 보행 중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애물 POI 정보는 경로 안내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이동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스템 구현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도보 네트워크를 탐색하여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은 A스타를 사용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모든 경로를 고려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이라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개선 버전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더 빠르게 최단 경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선정된 알고리즘 기반으로 3가지 경로 타입별 길찾기 알고리즘을 튜닝했습니다. 첫 번째 경로 타입은 일반 경로입니다. 단순 거리 가중치를 사용하여 최단 거리를 찾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경로 찾기 방법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안전 경로입니다. 경사도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파른 길을 제외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보행약자가 경사도가 심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타입은 편안한 경로입니다. MET 가중치를 사용하여 동일 거리 대비 더 적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경로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이동 중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하여 보다 편안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타입은 한산한 경로입니다. 유동인구 기반 혼잡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균 유동인구 수치가 높은 길을 우회하는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각 경로 타입에 맞춰 알고리즘을 튜닝함으로써 보행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LM을 활용한 보행 안전 정보 안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PDF로 돼서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경로 분석 정보를 AI 모델을 통해 자연어로 안내하도록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로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자연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는 제이슨 인풋 포맷 기반 분석 데이터 해석기를 적용하였고, 퓨샷 기반 안전정보 해석 표준을 주입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안내를 위해 모델에게 한국어 사용자 여행 가이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LLM을 활용하여 보행 안전 정보를 자연어로 안내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유용한 경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 데이터 방향 속성 고도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경사도를 계산한 뒤 단위 경로의 거리와 양 끝점의 고도 변화량의 역탄젠트의 절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사도의 방향을 무시하고 경사도의 절대값만을 기준으로 보행약자의 도보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방식은 특정 수준 이상의 경사도에서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경사도의 방향이 아닌 절대값만으로 경로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산정 로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사의 방향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오르막 내리막 경사로의 난이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지도 위의 네트워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행 관련 POI 데이터 구축 고도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빗물바지나 맨홀과 같은 보행 장애물에 대한 POI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특성상 경사도의 방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사도의 절대값만을 기준으로 보행 약자의 도보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수준 이상의 경사도에서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보행 관련 POI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보행 관련 POI를 추가하고 경로 산정 가중치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휠체어 리프트 등과 같은 이동보조 관련 POI를 새롭게 추가하고 이를 경로 산정 로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로 판정된 경로라도 횡단보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 가중치의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오르막 경로로 판정된 경우라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경사도 가중치의 플러스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수치표구 모델과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행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데이터가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경로 정보를 매개로 결합함으로써 두 데이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치표구 모델과 도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성된 경사도 지표는 보행자의 경로에서 경사의 영향을 정량화했습니다. 이는 보행 약자가 피해야 할 가파른 경로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동인구 데이터와 경로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혼잡성 지표는 보행자의 경로에서 혼잡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구간을 피해 보다 쾌적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즉 경사도와 혼잡성을 통합하여 우리는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 경로 안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는 미개방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을 통해 사회 현상의 어려움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코드세이지 팀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점포 폐지 사전 영향평가 및 대체 서비스 제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점포 폐지 사전 영향 평가 및 대체 서비스 제언에 대해서 발표할 코드 세이지 팀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영업점 폐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2019년 이후 4년간 시중은행들은 총 709개의 점포를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여전히 은행 점포 이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이고 이러한 은행 폐쇄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 서비스는 아직 은행 점포를 통한 대면 서비스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은 은행 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은행 점포 폐쇄 사전 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체 서비스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가 운영 중이나 지속된 점포 폐쇄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절차와 대체 방안을 제시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사전 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포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배경에 따른 저희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점포 폐지 사전 영향 평가 및 대체 서비스를 제언하자. 이를 위해서 저희는 금융 취약 지역을 산출하고 은행 점포 폐쇄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 대체 서비스를 제언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지역은 부산입니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고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입니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분석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CB에서 제공하는 격자 단위 데이터, 그 다음에 LG U+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정보, 공공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 데이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빈격자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용했습니다. 각 데이터는 각 변수별 분표와 결측치를 확인하고 100m 격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금융 취약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격자를 4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하여 각 군집의 취약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GIS 시각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 점포 폐쇄 영향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은행 점포가 폐쇄됐을 때 그 격자의 금융 취약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격자 단위로 변환하고 금융 이중성 평가를 위한 파생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100m 단위 격자 단위로 변환을 했고, 고령 인구 변수를 생성했으며, 격자별 금융 접근성 측정을 위해서 대중교통과 은행 거리를 이용해서 금융 접근성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연령대, 총 부채 합계 잔액, 대출 보유 인구수를 통해서 금융 의존성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금융 취약성 평가입니다. 격자 내의 인구 통계, 소득 수준, 신용 등급,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격자의 금융 취약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격자 단위로 데이터를 분류했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 군집수 선정을 통해서 클러스터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 군집화를 클러스터링을 했고, 군집 분석 결과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결과의 해석입니다. 금융 취약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군집을 다음 5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각 격자의 금융 의존성을 이렇게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의존성을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은행 점포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점포 폐쇄 영향력 평가입니다. 우선 격자별 금융 의존성 지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각 변수의 가중치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점포 폐쇄 전후의 금융 접근성을 산출했고, 페어드 T-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은행 점포가 폐쇄되기 전과 후에 어떤 금융 의존성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봤습니다. T-테스트 결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대체 서비스 제언입니다. 저희는 가상 점포 폐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체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아래는 가상으로 선정한 격자의 정보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한 격자의 연령대는 0.4분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 정도를 보시면은 매우 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매우 낮은 교통 및 타 점포 접근성과 해운대구 전체 평균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연령대라는 2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비대면 금융 상담을 대체 서비스로 제안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결론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접근성 유지 및 강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대책 마련할 수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코드세이지 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브레이크 팀의 청소년 아침 결식 감소를 위한 아침 식사 제공 방안 제안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아침 결식 감소를 위한 아침 식사 제공 방안을 주제로 패스트 브레이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배경, 분석 개요, 분석 내용, 기대 효과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비만,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침 식사 제공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형 모닝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도 교사들의 이른 출근, 그리고
추가 인력 채용 및 아침 급식에 따른 비용 발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 모닝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배경을 바탕으로 청소년 아침 급식 제공 방안 구축을 목표로 분석을 진행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석에는 총 4개의 안심구역 제공 데이터와 총 9개의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식재료 추천, 메뉴 추천, 지역 상권 연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매달 합리적인 가격의 식재료를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기존 식단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아침 급식 메뉴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조금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식재료 추천 시스템입니다. 식재료의 가격, 제철, 학생 선호도, 그리고 미선정 기간을 고려하여 매월 적절한 재료를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월의 예상 가격이 평년 대비 좀 저렴하고 제철이며 학생 선호도가 높고 오랫동안 선정되지 않은 재료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료 선정 진행했습니다. 먼저 가격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식재료의 등급이 낮거나 결축치가 많은 식재료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레시피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양념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제외하였고 각 재료별로 도소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가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식재료를 추천하기 위해 한 달 단위의 평균 가격을 활용하여 가격 예측 진행했습니다. 가격 예측에는 계절성과 물가의 흐름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SR이마 모델 활용해서 2024년 8월에 식재료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이후 예측한 가격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의 최고가 그리고 최고가를 활용하여 민맥스 스케일링 진행해 평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했고 예측 가격이 저렴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0.5를 기준으로 값을 대칭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철, 선호도, 미선정 기간에 대한 점수 산정 과정입니다. 먼저 월별 평균 생산량과 제철 정보 데이터를 통해 식재료의 제철월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제철월인 경우에는 1점, 제철이 아닌 경우에는 0점 부여했고 데이터를 통해 제철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월의 12분의 1 값인 0.083을 부여했습니다. 선호도 점수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를 기본으로 설문지 구성했고 재료별 평균 선호도 점수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선정 점수입니다. 재료로 선정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매월 동일한 식재료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추천 식재료로 선정되지 않은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최대 6개월 총 6점 미선정 점수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중치 부여 및 최종 재료 선정 과정입니다. 앞서 계산한 4개의 점수에 대해서 정규화를 진행해 스케일을 일치시키고 가격, 제철, 선호도, 미선정 점수에 대해 4대 1대 3대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이후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식재료를 2024년 8월의 추천 식재료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뉴 추천 시스템입니다. 앞서 선정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메뉴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인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 및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침 급식에 후보가 될 수 있는 메뉴들을 추린 다음에 유사도 분석과 페널티 점수 부여, 추가 음식 조합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침 급식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메뉴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아침 급식의 메뉴가 될 수 있는 후보 추출입니다.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단가가 너무 높거나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리 난이도가 높은 메뉴는 제외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이라고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레시피 또한 제외하였고 이후 앞서 선정된 식재료들을 메인 식재료로 하는 레시피들을 추출해 아침 급식 후보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뉴 추천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식단과의 유사도 검정과 페널티 부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조금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부속 사범고등학교의 8월 20일 아침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과정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일 당일뿐만 아니라 전날, 다음 날까지 총 3일 동안의 중식, 석식 메뉴와 앞서 선정된 후보 메뉴들과의 코사인 유사도 검증을 통해 0점에서 1점까지 유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후 기존에 선정된 아침식 메뉴와도 비교를 통해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했는데요.
메인 재료, 음식의 분류와 같은 항목이 해당 월에 선정된 아침 메뉴와 동일할 경우 각 0.25점의 페널티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지니 데이터의 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음식의 구매 조합을 확인한 다음에 단가가 2,000원 이하인 메뉴들에 대해서 추가 음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024년 8월의 아침 식단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매칭 시스템입니다. 음식점의 취급 종목이 아침 급식과 적합한지와 식당의 규모가 학생 수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음식점에 대한 적합 판단을 먼저 진행했고, 학교의 거리, 위생 등급, 최근 식당과의 유사도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책정하여 음식점 매칭 진행했습니다. 우선 학교에 아침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음식점을 추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반경 직선거리 2km 이내에 있는 음식점을 리스트업했습니다. 이후 꼼장어, 홍어와 같이 10대 판매량이 없거나 주점과 같이 아침 급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점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수가 800명에서 1000명 사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리실 면적이 최소 71제곱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소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음식점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추려진 음식점들에 대해 실제 이동거리, 위생 등급을 통해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API를 활용해서 실제 이동거리를 계산해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1km당 20점씩 감점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인 만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식약처에서 부여하는 위생 등급을 기준으로 매우 우수는 20점, 우수는 10점, 보통은 5점의 가산점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식당과의 유사도에 따른 감점을 부여했습니다. 시퀀스 매처 기법을 활용해서 메뉴, 주재료에 대해 문자열 유사도를 계산했습니다. 메뉴가 완전히 동일할 경우에는 20점, 부분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유사도에 비례해서 10점 감점했고, 주재료가 완전히 동일할 경우에는 10점, 부분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유사도에 비례해서 5점 감점했습니다. 그렇게 100점에서 거리에 따른 감점, 위생 등급에 따른 가산점, 유사도에 따른 감점을 진행해 최종 점수를 산정했고, 점수가 가장 높은 음식점을 매칭해 주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아침 결심률 감소를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서울형 모닝밀 정책의 문제점으로 뽑히고 있는 예산 및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하여 아침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연계를 통해 상업적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의 아침 급식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식재료 및 메뉴 추천, 지역 협력이라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시스템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일석이조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분석이 청소년들에게 아침 급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다룬 만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스트 브레이크 팀의 발표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간이죠. 다들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함께 차차차 팀의 전기차 충전소 위험도 예측 기반 화재 모니터링 정책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소 위험도 예측 기반 화재 모니터링 정책 제안의 발표를 맡은 다함께 차차차 팀의 팀장 이우재입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국내 전기차 보유자의 인구수가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어떤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정부 로드맵을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를 123만 대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시면 지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23년도에 극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 갈등에 관한 뉴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연차와 전기차 화재가 비교해서 전기차 화재 피해액이 내연차 대비 3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화재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절반 이상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력도 확인해 보시면은 훨씬 많은 소와 수나 소요 인력들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의 가장 특이한 점으로는 주정차 상황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사고 중에 약 52%가 주정차 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정차된 전기차의 내부 요인 외에도 어떤 장소의 온도라던가 충전기의 외부 요인이 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위험도를 예측하여서 이에 기반한 화재 모니터링 정책을 제언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는 충전소의 화재 분류를 통해서 화재와 관련된 피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활용 데이터로는 한국전력공사의 EV 충전소 현황 정보와 국토교통 데이터 안심구역의 온도 습도 데이터, 그리고 KCB의 자동차 금융 이용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공공 데이터로는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며, 또 특히 소방청의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실제 화재가 난 충전소의 화재 사례를 라벨링하기 위해 화재 사례를 이제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았습니다. 다음 저희 데이터 전철입니다. 먼저 충전소별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화재 여부를 라벨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습도 데이터, 직가지수 등을 병합하여서 해당 충전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최대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전 데이터에 전기차 충전소별 1회당 평균 충전량, 1회당 평균 충전 시간을 병합하였습니다. 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분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한 충전소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충전소가 많기 때문에 클래스 임발란스가 굉장히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GBM을 분류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델 선정 이유는 먼저 대용량 데이터에 맞는 빠른 학습 속도 및 높은 효율성과 또 언밸런스한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에 가중치 조정 및 균형 조정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모델 선정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화재가 난 곳의 리콜 값이 조금 떨어지지만 잘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피처 임포턴스 맵을 보시면 1회당 평균 충전량과 1회당 평균 충전 시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험도 기반으로 고위험군, 저위험군을 분류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화재 여부 확률을 라벨링하였습니다. 아까 기존에 구축했던 모델에 확률 값을 대입해서 기존 데이터에 어떤 화재 여부 확률을 라벨링하고 확률의 0.7%를 기반으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다양한 특성들을 시각화했을 때 충전량을 보시면 왼쪽이 저위험군, 오른쪽이 고위험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충전량 데이터를 보시면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이 충전량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충전 시간은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의 1회당 평균 충전량과 평균 충전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전량이 많을수록 그에 반해 충전 시간이 적을수록 화재 확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짧은 충전 시간 동안 많은 충전량을 가졌을 때 화재 확률이 높다, 즉 어떤 급속 충전일 시에 화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단기간 내에 충전량이 높아질 시 탐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등급별 위험 충전소 분류를 통한 효율적인 소방 모니터링 가능입니다. 저희가 분류했던 고위험 충전소는 약간 충전소의 충전량을 통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위험 지역에는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의 피처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는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에 따른 사회적 신뢰도 회복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안전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간다면 충전소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수고해 주신 다함께 차차차 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트래블메이커 팀의 관광물가 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발표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메이커 팀입니다. 저희 팀 주제는 관광물가 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높은 물가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제주도 대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여행지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제주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가지 물가로 인해 지역 관광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이는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원도는 비교적 가성비가 뛰어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덕분에 국내 최고의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작년에 방영된 1박 2일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1박 2일 멤버들이 영양군 축제 현장을 찾아 전통과자를 구매하였는데 일반 시세의 3배가 되는 등 성수기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군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이 쏟아졌으며 지자체가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바가지 요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점검으로는 바가지 물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가 국내 관광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저희는 관광 물가 지수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체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분석 과정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시각화 순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안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물가와 관광 소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 물가 지수, 트래블 프라이스 인덱스, 즉 TPI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한 데이터는 안심구역 데이터 2가지입니다. NIA 제공의 나이스 지니 데이터인 연안지역 카드통신사 결합 데이터, 그리고 K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신한카드 전국 8대 광역시도 지역별 매출 및 이용 고객 정보입니다. 추가 외부 데이터는 시도 단위 관광객 수를 사용하였고 해수욕장 정보 목록, 지역 축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크게 TPI 산출, 회귀 분석, 머신러닝, 시각화 4가지 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루트인 TPI 산출 과정입니다. 저희는 전국 TPI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지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품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8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이는 연안지역 성수기 기간 관광객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각 품목별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간의 변동을 반영하여 지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첫 행의 교통비는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에서 27.51%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품목 지수는 각 시군구의 관광 소비액에 과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숙박 품목의 경우 강릉시의 소비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해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보였습니다. 각 품목별로 이와 같은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도 단위 TPI는 앞서 구한 시도 품목 지수를 바탕으로 품목별 소비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높았고 교통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단위 TPI를 바탕으로 전국 연안 지역의 TPI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연안 지역의 관광 소비 패턴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산출한 TPI는 오른쪽 대시보드 형식을 사용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트입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TPI가 관광객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표는 TPI가 전년 대비 관광객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회귀 개수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TPI가 높아질수록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바가지 물가가 성수기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바가지 물가란 성수기 TPI와 비수기 TPI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클수록 성수기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가지 물가가 심화될수록 관광객 수가 감소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트인 머신러닝입니다. 지역별, 가구 유형별 소비 분포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음식과 음료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정말로 관광객 변화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였는데요. 분석 결과 앞서 음식과 음료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던 관광객 소비 패턴과는 다르게 숙박과 레저 용품이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숙박과 레저 용품은 연안 지역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해당 요소의 바가지 물가가 심해질수록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색상이 진할수록 TPI가 높은 지역이며 집중관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가 높은 4개의 품목을 바 차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물가 차이 바 차트를 통해 지역별 바가지 요금을 추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인 시니어 등 가구별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관광객 소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관광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점검반을 운영하여 바가지 요금 신고를 통해 현장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시간 관리가 어렵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각 지역의 성수기 물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어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관광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휴가철 과도한 물가 상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바가지 요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가철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TPI를 통해 지자체는 비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TPI를 관리하여 지역 관광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고 TPI 고도화를 통해 관광 매력 국가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상세 물가 데이터와 생활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추적, 분석한다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관광 수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저희는 연안 지역 데이터 중심으로 TPI를 분석했습니다. 향후 내륙 지역으로 확장하여 TPI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성수기뿐만 아니라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관광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광객 모두에게 더 나은 여행 경험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관광 매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래블 메이커 팀의 발표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대꾸니들 팀의 노동 공급 이탈 예측 모형을 활용한 노동력 회복 정책 및 개선 방안 제언이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공급 이탈 예측 모형을 활용한 노동력 회복 정책 및 개선 방안 제언에 관해 발표할 팀 대꾸니들입니다. 다음 목차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연령에 진입하였고 미래 세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구 축소 사회의 진입이 이어지며 생산 가능 인구도 급격한 감소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력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중소기업의 64.7%는 이미 인력난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산업별 미충원율을 파악하였을 때 주로 2차 산업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미충원 사유에 관해 파악해보니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중점의 다양한 지원사업 확인 및 구인구직을 진행할 수 있는 사기업의 구인구직 플랫폼 중점으로 구성되어 관련 데이터의 노출도가 편향되고 숙련공 구인구직 플랫폼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련공을 위한 고용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위와 같은 기존의 문제를 위해 산업별 숙련공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임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시각화 대시보드를 제작하여 노동력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정보 플랫폼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노동력 변동성을 예측하고 지역별 노동력 이탈 현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구 이동과 같은 외부 변수를 반영하여 노동력 회복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범위는 전국 시도별 데이터로 2015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인구이동 데이터를 통해 전입과 전출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경제적 변수인 성장률과 실질 GRDP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분석 방법론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4가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선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 내용들에 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계열 예측 모델과 대시보드 제작을 위해 각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으며 K데이터 데이터로는 행정동 단위 소득 관련 통계 정보, 기업 고용 정보, 7대 광역시 유동인구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전 주요 변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노동력 예측을 위해 총 6가지의 변수를 정의하였습니다. 노동력, 총 전입수, 총 전출수, 순이동수, GRDP 성장률, 그리고 명목 GRDP입니다. 이렇게 6가지 변수를 총 8년간의 시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FB 프롬펫, RMX, 랜덤 포레스트, LSTM 총 4가지의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해 최적의 노동력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모델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 분석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데이터로는 경제활동 인구와 GRDP처럼 노동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숫자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한 점은 수도권의 유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동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펜 모델입니다. 프롬펜 모델은 계절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주기적인 패턴을 예측하는 데 유리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의 월별 및 연간 변동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세를 확인하였을 때 3월과 11월에는 노동력이 높게 예측되었고 1월과 7월은 노동력이 낮게 예측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경향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리마맥스 모델 중 더 높은 분석 효율성을 위해 오토아리마를 활용하였습니다. 위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매개 변수를 찾아내어 시간 대비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 저희는 노동력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GRDP, 소득, 채용 현황, 이동 데이터 등을 외생 변수로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이 과적합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본질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종 예측 평가에서 트렌드만을 반영하였을 때는 모델이 매우 부족한 성능을 보였지만 변동 요인까지 함께 고려하였을 때 적절히 예측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LSTM 모델은 장기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뛰어난 순환 신경망 모델입니다. 기억세를 활용하여 과거 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중요한 정보를 장기적으로 기억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잊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주기나 계절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노동력 지표의 특성으로 장기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모델인 LSTM은 단기 변동과 계절성이 중요한 노동력 데이터에서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예측하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강점은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 생산성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여 예측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선형적 특성을 가진 노동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했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여 최적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최종 선정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라임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임은 모델의 예측을 설명하는 도구로 각 변수들이 예측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분석 결과 노동력 예측에 가장 크게 기여한 변수는 이전 시점의 노동력 값이었습니다. 과거의 노동력 데이터가 현재 노동력 예측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인원 역시 예측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채용 인원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순이동수가 음해값을 보일 때 그 지역의 노동력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인 인원이 많을수록 노동력의 유입이 커졌고 이는 일자리가 풍부할수록 노동력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값에 추가로 인구, 지역별 인구, 경제, 고용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총 5페이지의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활용 데이터입니다. 노동 이탈 및 숙련도 현황을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구분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고용, 인구, 경제 측면에서 각각의 특징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 이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노동 인구 및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KPI를 상단에 배치하였으며 노동력 지도와 추이 차트를 활용하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노동력 예측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인구, 경제, 고용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노동 숙련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지도는 색상을 통해 지역별 종합지표를 시각화하였으며 우측에는 세 종류의 세부지표를 시계열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지역별 인구 정보를 고려한 인구, 노동, 숙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지도는 색상을 통해 지역별 인구 지표를 시각화하였으며 총 인구수, 순이동자 수, 자연 증감률을 활용하여 인구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별 경제 정보를 고려한 경제, 노동, 숙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지도는 색상을 통해 지역별 경제 지표를 시각화하였으며 1인당 GRDP, GRDP 성장률, 1인당 산업 매출액을 사용하여 경제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고용 정보를 고려한 고용, 노동, 숙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지도는 색상을 통해 지역별 고용 지표를 시각화하였으며 인원 부족률, 미충원율, 취업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활용하여 고용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화 정책 재원을 위해 라임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지표별 점수의 평균치를 그룹의 점수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군별 정책 재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구 부분이 취약한 인구 유출 민감형 지역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이 해당되며 위 지역에는 근로자 유입 정책 및 기업 유입 정책이 적합합니다. 타 부문에 비해 고용 부분이 발전된 경제 성장 및 인구 이동 복합형 지역에는 서울, 부산, 대구가 속하며 지역 산업 최적화 및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구와 고용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균형적 성장 지역에는 대전, 세종, 광주가 있으며 노동력 정건 시스템 마련을 통한 균형적 상황 유지 및 인구 문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행하여 인구 차원에서의 경제적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 경제가 상황을 보이는 경제 성장형 지역에는 경기, 인천, 충북이 있으며 청년층 유입 정책을 통한 고용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강화 정책이 제고됩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경제 및 고용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는 노동력 감소 위험형 지역에는 울산이 해당되며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요소 모두 중간의 영역에 있는 노동력 연속성 중심형 지역에는 제주가 해당됩니다. 인구 문제 인식 여론조사 및 수요조사 시행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한 정부는 노동 생산성을 관리하고 기업은 노동자 현황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정보 플랫폼 서비스 플라이어를 제안합니다. 위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숙련 기술인 교육 및 양성에 의의가 있으며 중기적으로 숙련공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인력풀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적재된 데이터를 통해 숙련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노동 생산성의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래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